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을 맡고 있는 중남 이정원의 최명호입니다. 다들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 버전에 인사를 드렸나요? 지금 사실 제가 완전 만신창이 돼 있습니다. 만신창이 돼 있고 어, 뭐랄까 이 기운도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 좀 화면 캡처를 동영상으로 하면서 뭐 멘트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 실수도 좀 있었고 에러도 나고 하면서 한 좀 세네 시간 동안 작업한 게 다 날아갔습니다. 무슨 진짜 이게 그냥 대면 수업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뭐 이러면 되는데 이걸 다 파일로 만들고 뭐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예, 굉장히 힘드네요. 그리고, 어, 예, 좀 약간 맛이 가 있습니다. 이게 한 3, 4시간 하던 게 다 날아가면, 물론 제가 실수해서 날아간 것도 있는데, 이게 정말, 예, 맥이 풀리네요. 예, 이게 어떻게 풀릴, 수업이, 강의가 어떻게 풀리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저번에 하던 대로 그냥 대강 얼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잘해보려 하는, 그리고 전에는 안 했던 걸로 한번 새롭게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된통당했네요. 예. 예, 좋습니다. 요 얘기 지금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지금 거시경제 지표를, 뭐, 거시경제 지표가 아니라 그냥 경제 지표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편은 뭐였냐면, 전 세계가 연안개처럼 이렇게 다 엮여 있다, 묶여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 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것은 좀 앞서 나가는 국가들,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IT 쪽에 특화되어 있는 국가들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후 뭐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하면, 뭐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겠습니다만 그런 거 막 나와서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미디어에 막 나와서 책도 쓰시고 막 이러는 분들. 한 10명 중에 뭐 9명 이상은 거의 뭐 사기꾼의 설레발입니다. 여러분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일어난다고 그때 뭐 이런저런 변화들 일어날 거라고 했던 것 중에서 뭐 포스트 코로나에서 안 걸리는 게 없어요. 비대면도 뭐 사실 그때 다 얘기가 됐었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뭐 원격, 뭐 화상, 뭐 이런 얘기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버추얼 리얼리티하고 사이버 스페이스 뭐 이런 VR을 기본으로 한 뭐 이런 것들은 얘기가 좀 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AI나 뭐 빅데이터 이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다 4차 산업혁명에서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요즘 들어 뭐 많이는 아닙니다만 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 문제다. 그러니까 GDP의 몇 퍼센트가 정부의 부채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부채율을. 근데 정부 부채의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GDP와 대비해서 그 증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어떤 정권 때는 뭐 몇 퍼센트였다. 어떤 정권 때는 몇 퍼센트였다. 뭐 30%가 넘으면 안 된다. 40이 넘으면 안 된다. 뭐 미국은 90, 100이 넘는다. 일본도 100이 넘는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안 들어봤더라도 이렇게 찾아보면 뉴스에 나올 겁니다. 뉴스에서는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베네수엘라 꼴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걸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3시간 넘게 작업한 게 날라가서 타는 마음에 좀 맥주를 좀 마시고 있습니다. 훨씬 낫네요. 예전에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들 또 맥주 한잔 하면서 또 잔디밭에서 뭐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두부김치를 먹었어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두부김치 먹으면서 뭐 이렇게 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연애 얘기도 하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그 19금 얘기를 자유롭게 하던 때여서 그 뭐 성기를 지칭하는 명칭들도 막 얘기하고 교수님들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유행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도올 김용옥 선생이 만든 유행 중에 하나였는데 음, 이제 녹음하는 중에 뭐 맥주를 한 모금 하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GDP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GDP가 얼마나 있을 것이고, 그 GDP에서 부채가 얼만큼 차지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부채는 쉽게 한 개인의 상황, 경제 상황으로 이해하면 쉽기도 한데 국가하고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다른 거부터 말씀드리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부채가 이만큼 있대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한 번에 다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죠. 근데 뭐 나중에 지금 시간이 되면 보실 테지만 지금 이자율이 얼마예요? 여러분 저기 은행에 은행 구자에 돈 넣어놓으면 진짜 이자 그냥 거의 흔적도 없잖아요. 대출의 경우가 한 3%에서 경우에 따라 담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4% 5%까지 나가는 신용으로 하면 좀 더 비싸니까 이자가 그리고 뭐 신용이 있는 경우 아니면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저렴하게 이자율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뭐 예금을 집어넣게 되면 뭐 1점 몇 프로부터 2점 몇 프로 뭐 그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은행에 집어넣어도 크게 돈을 벌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정부의 경우는 정부의 경우는 뭐 요새 이자가 뭐 싸다 그래서 뭐 정부의 부채가 늘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정부는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정부 부채는 거의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를 발행했는데 만기가 와요.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한다는 게 국가가 이제 그 돈을 빌린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돈도 다 채무입니다. 채무. 언젠간 갚아야 되는. 아, 그리고 이거를 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경제인류학이나 경제에 관련된 전공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게 다 완벽하지도 않지만,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시는 분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그 미국 경유한 다음에 LA에서 이제 한국까지 들어오는 그 태평양을 건너면서 어 아무튼 그분이 저를 굉장히 무식하게 보고 뭐 저 사람 저기 뭐 인문학이나 뭐 이런 거 공부해서 현실감 없네 막 이런 눈치를 줄 정도로 굉장히 좀 제가 경제에 대해서 되게 몰랐어요. 예. 그래서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온 이후에 뭐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약간 뭐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해드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정부는 국채라는 방식, 내추럴 번드라는 방식을 통해서 채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막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정부의 빚인 거예요. 요거는 뭐 좀 뭐 다음 기회에 또 이게 또 굉장히 깊어지는 얘기니까 다음 기회에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국채 만기가 돼서 원금을 갚아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럼 정부는 또 국채를 발행하면 됩니다. 뭐, 그리고 개인이 채무를 져도 원금을 안 갚고 이자만 갚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 그 대출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도 가능하죠. 그리고 뭐, 우리 인간 사이에서, 뭐, 부동산 계약도 뭐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면 또 계속 그 연장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월세나 전세를 더 올려야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자기 집인 경우에는 상관없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다. 국채를 또 발행하면 되니까. 문제는 이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는 게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GDP는 매년 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성장을 좀 많이 하고 어떤 때는 성장을 좀 못할 수도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적인데 막 지금 관광의 비중이 높다거나 뭐 이런 국가들은 GDP에 상당한 타격이 있잖아요. 뭐 마이너스 10% 이상 가는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국가들도 꽤나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멕시코, 뭐 브라질도 그 예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는 만약에 2020년에 한 푼도 빌리지 않았고, 그리고 뭐 채무를 갚은 것도 한 푼도 없어요. 그냥 국채는, 그러니까 부채는 이렇게 같은 양이 있었다고 해도, 같은 양으로 있었다고 해도, GDP가 쪼그라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채율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가 얼마다 하는 것은 총 GDP의 부채가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GDP 성장률의 종속 변수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종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GDP의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채는 올라간 걸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이 증가할 때 부채율도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국가 채무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GDP가 커졌고 부채의 양이 똑같으면 부채율이라는 것은 GDP 대비 부채율은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GDP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게 되면 분자가 변하지 않고 분모가 커지게 되면 그것은 더 작은 숫자가 되고 분수에서 그리고 분모가 변함이 없는데 분자가 커지면 그건 더 커지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오늘 소개할 사이트에서 제가 이렇게 퍼온 겁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경우를 보면 2004년에서 2008년까지 GDP가 증가하는데 채무율은 떨어졌고 이후에는 GDP에 상관없이 꾸준히 채무가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미국의 무역 제재가 시작되고 나서 GDP도 부채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비례하는 걸로 봐서는 그 결과적으로 부채의 양도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GDP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8분의 6과 4분의 3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계속 이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 어, 네, 제가 마이크를 좀 건드렸습니다. 이게 계속 뭐 어디서 돈을 빌려오고 그 돈을 더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무역 봉쇄가 돼버렸으니까 경제 봉쇄가 돼버렸으니까 베네수엘라는 더 이상 어디 돈 빌려올 데도 없고 국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지금 또 하이퍼 인플레이션 여기 초를 붙이거나 슈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말도 안 되는 용어인데 이런 용어로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1000% 뭐 200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니까요. 자,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더 돈을 빌릴 수도 없고 어디 돈 나올 데도 없고 그다음에 어디서 뭐 성장할 구석도 없으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부채율도 줄어들게 되고 GDP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율로 보면 그렇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작아지는 거고 그 멕시코의 경우는 여러분 보시는 게 이제 멕시코 그래프인데 GDP에 상관없이 2017년까지 꾸준히 이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합세를 보이다가 성장률이 아마도 뭐 마이너스 20% 혹은 마이너스 10% 사이로 전망되는 2021년 혹은 2020년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분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부채가 따로 더 특별한 지금 뭐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 암로 정권이 특별히 부채를 많이 만들었다거나 대규모 공사를 했다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분모가 작아졌으니까 GDP가 작아졌으니까 부채율은 상당히 높아지겠죠. 아, 발음 좀 이상했네. 높아지겠죠. 자, 결과적으로 베네수엘라하고 멕시코를 비교해 보면 뭐 2017년까지 꾸준히 부채율이 증가하지만 멕시코가 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베네수엘라는 2010몇 년 이후로 그 중앙은행에서 거시경제 지표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게 다 의무 상황이거든요. 각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 치면 통계청에서 이런 걸 발표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공유하고 그래야 됩니다. 마치 그 주식시장에 그 뭡니까? 그 회사가 상장이 돼서 대차 대조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가 되고 있고 얼마만큼 이익이 있고 자본은 얼마고 뭐 이런 거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장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좀 투명하게 교육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OECD였나요? 어디였나요? 뭐 거기서 협약을 해서 다들 모든 국가에서 이 거시경제 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는 안 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또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확실한 어떤 사실이다라거나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올해 베네수엘라를 다녀왔거든요. 베네수엘라를 다녀왔는데 뭐 뉴스에 나왔던 것들 막그 거지들 돌아다니고 막 이런다는 거는 좀 과장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어디나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빈민촌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역의 삶은 뭐 베네수엘라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럽에 가도 뭐 이렇게 거지들이 많고 뭐 샌프란시스코에도 뭐 아우 그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거지들 되게 많거든요. 예. 아무튼 이 베네수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약간 논쟁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가 경제 봉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고 편하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성, 효율성이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신매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근데 뭐 브라질처럼 2억 명이 되는 국가도 아니고 한 3천만 명 조금 넘는 조그마한 국가에서 뭐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좀 현실성이 있어 보이진 않고 사실은 코케인이죠, 코케인. 콜롬비아 남부에서는 그렇게 재배가 쉽다는데 국경을 맞닿고 있는 뭐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렇다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옵니다만 뭐 베네수엘라에서 코케인에 손을 대는 것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뭐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뭐 군대가 나서서 이런 것을 뭐 코케인을 거래한다는 것은 뭐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심정은 굉장히 가지만 뭐 물증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가 됐던 베네수엘라가 됐던 뭐 멕시코가 됐던 라틴 아메리카의 코케인이 가는 곳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최종 도착지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예, 미국에 마약 팔고 미국에서 달러를 얻어오고 얻어오는 건 아니죠. 뭐 어차피 했던 뭐 거래는 거래니까 그렇게 되면 뭐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좀 묘한 통쾌함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DEA라고 하는 요새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 마약 단속국, 미국의 마약 단속국에서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에게 엄청난 현상금도 걸어놓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그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뭐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공해상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바다. 거기서 그 구상무역이라고 해서 물물교환 같은 무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수입되고 관세 매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공해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컨테이너 띄기, 뭐 그쪽에서 냉동 컨테이너로 뭐 오징어를 어떻게 넘기면 여기서는 뭐 현물을 주는 거죠, 현물. 뭐 의약품을 넘긴다거나 아니면 뭐 의류나 생필품들을 넘긴다거나 아니면 전자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 차로 교환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무역이 사실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는데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 베네수엘라의 케이스는 뭐 실제로 가봐 좀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좀 보고 듣고 느끼는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2000년서부터 예,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뭐 GDP 성장률과 상관성이 있는데 그렇게 깊은 상관관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2017년부터 부채가 약간 줄어드는데 성장률 또한 감소하고 있고 거의 성장률과 비례하고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뭔 얘기냐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예, 성장률과 비슷하게 부채율도 간다면 뭐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국채도 발행한 것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미 전에 녹음을 했다가 날아간 부분이 있어서 예.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뛰어난 식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프만 보고 해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 이런 경제 지표들을 어디선가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뭐 그냥 대강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아무튼 얼추 어, 어떤 보고서나 뭐 이런 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사람의 뭐 팔자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제 후배들 중에서 LG전자 예, 판매 쪽에 있는 친구들은 매년 이런 그 리포트들, 그 시장 조사, 전망 이런 리포트들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연습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좀 뭐랄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 여기 앞뒤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뭐 제가 다른 데서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길게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45년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뭐 세계가 두 번 들어갔네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달러는 전 세계 교역이나 무역이나 그리고 어, 외환 안정성을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 됐어요. 그것을 기축통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달러가 언제 기축통화로 결정이 되느냐? 1944년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데서 뭐, 화이트하고 뭐 케인즈하고 모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체제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달러는 이런지 얼마였더라? 아무튼 고정 환율로 금이 곧 달러인 체제. 그러니까 뭐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뭐 40 몇 불로 기억이 납니다만 쉽게 10불이라고 하면 금 1온즈가 10불.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10불을 가져가고 그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원하면 금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금태환제였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체제였냐면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금의 양만큼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였고 그 당시에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영향력이 셌던 영국이었습니다. 파운드가 바로 기축통화였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6.25를 떠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8.15 해방 뭐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전쟁에 참전을 하고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만 전쟁은 어디서 많이 있었죠? 유럽에서 있었죠. 그래서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이 전쟁의 승리자건 패배자건 할 거 없이 아주 그냥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망해버린 유럽을 재건하려는 플랜이 바로 마샬 플랜입니다. 이 마샬 플랜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쟁의 피해를 겪은 유럽의 원조를 달러로 했어요. 그리고 독점 계약처럼 그 뭐 식량이 됐던 뭐가 됐던 뭐 건축 자재가 됐던 뭐가 됐던 다 미국을 통해서 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발견된 건데 상원은 미국 상원에서 아르헨티나하고 그 당시에 아르헨티나하고 미국하고 경제 구조가 아주 흡사했었거든요. 뭐 수출하는 품목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마샬 플랜으로 들어간 달러로 아르헨티나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일설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만이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대다수의 국가, 뭐 멕시코, 브라질 등과도 못하게 했다는 설은 있는데 현재 문서로 확인되는 건 아르헨티나하고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나한테 물건을 사게 해요. 물론 그 이게 빚이잖아요. 빚인데 무상 원조도 있고 유상 원조도 있어요. 마샬 플랜에서는. 근데 뭐 그런 걸 다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이거죠. 내가 돈을 빌려줘서 나한테 물건을 사라고 해요. 이런 비슷한 게 예전에 그 터키가 금융위기 생겼을 때 그 유럽은행이 돈 빌려줄게 돈 갚아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니까 일단 나한테 돈을 빌려. 그래서 나한테 돈을 갚아. 이게 진짜 그 어떻게 보면 그 무슨 그냥 코베가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네가 재건해야 되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게. 근데 나한테만 물건을 사.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필요한데 편의점 한 군데에서만 계속 물건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러의 권위가 많이 올라갑니다. 많이 사용되니까. 자, 미국이 뭐 우리나라 전쟁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전까지 해외에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다 돈이거든요. 그 뭐 포탄부터 시작해서 총알도 돈이고 미사일도 돈이고 그 뭐 군대 주둔하려고 해도 돈이고 걔네들 먹는 것도 돈이고 아유 뭐 돈이 아닌 게 없잖아요. 근데 결국 베트남전에서는 패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달러를 그냥 무조건 찍어냈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의 양만큼, 뭐 금의 양과 1대1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뭐 10분의 1인가 몇 분의 1인가 뭐 이런 조건이 있긴 했는데 그걸 다 지키면서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한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너무 급하니까 전쟁이니 뭐 좀 살고 죽고 뭐 이런 때니까 그냥 무조건 계속 그냥 찍어냈던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냥 뭐 60년대 후반서부터 이 냉전 체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 미사일 경쟁도 하고 뭐도 하고 아무튼 뭐 소련도 그랬습니다만 미국도 구소련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돈을 엄청 많이 쓴 거예요. 이거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뭐 달러를 찍어냈던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안 들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다들 달러를 들고 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그럽니다. 이미 미국은 금으로 바꿔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금태한제의 약속을 1971년 닉슨 대통령이 헌식, 발음이 또, 헌신짝처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서 전 세계가 좀 난리가 나요. 달러의 가치가 막 하락하고, 뭐 금 가격 막 뛰고, 금 가격이 뛰어버리니까, 뭐 달러에 연동돼 있던 화폐들도 뭐 이렇게 막 그 방만하게 막 이렇게 유동성 공급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 10개국이라고 하는 서구 유럽의 재무장관들이
12월에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협정을 해요. 스미소니언 협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지만 우리는 미국을 용서하고 우리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계속 사용한다. 이런 약속을 해버립니다. 자, 미국에게 어떤 그 면죄부를 준 거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구 10개국의 재무장관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서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이름이나 명목은 유지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어떤 힘이 없으면 이런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그, 뭐, 키신저 미락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973년, 이제 거의 베트남전이 패전으로 끝이 날 것 같은 때, 어, 할리 키신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뭐 검색을 해봐도 되게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국무장관 할리 키신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요. 그래서 또 그때 그 하나의 컨텍스트가 아랍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4차까지. 그래서 거기서 계속 깨지죠. 계속 깨지는데 키신저가 와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대신에 원유를 결제하는 돈은 달러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페트로머니, 페트로달러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키신저의 미락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공급되는 모든 원유는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유지하게 한 하나의 비밀이었어요. 원유를 써야 되는 모든 국가들은, 그러니까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면 일부 산유국도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됐던 거죠. 다른 뭐 현물을 받아도 되고 뭐 금이나 뭐 딴 걸 받아도 되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우디아 국왕하고 헨리 키신저의 미락을 통해서 오페크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원유는 달러로 결제가 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라크의 후세인부터 시작해서 이란 호메이니용부터 시작해서 이 페트로머니로서 달러를 거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숙청이 됐어요. 물론 이게 음모론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리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뭐 마두로까지 뭐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설명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스태그플레이션 뭐 그냥 잠깐만 설명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만한 달러의 발행을 통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물건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요새 100원으로 뭐 살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만 100원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이제는 200원, 300원, 400원, 500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돈의 가치가 1원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100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이제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줘야 된다면 이걸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금과 달러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한 3배, 4배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에서 400%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랍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굉장히 뜨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달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같은 양의 원유를 같은 금액, 그 달러로 표시되는 같은 금액으로 팔면 올라간 만큼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진 만큼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원유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걸로 말씀드리면 달러 가격이 3배 정도 하락했다고 하면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하면 그러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도 원유의 가격을 3배로 올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3분의 1 토막이 나겠죠. 그래서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그 이윤을 좀 맞춰놓기 위해서 뭐 한 세네 배 뛰게 했다. 뭐 세네 배까지는 아니고 뭐 가격을 좀 올린 면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뭐 기축통화 사용국도 아니고 그리고 뭐 원유 생산국도 아닌 경우에는 지금 뭐
일단 예를 든 것처럼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달러의 가치가. 근데 우리는 달러도 없어. 근데 원유 가격이 3배로 뛰어요. 그러면 아이고. 자, 다시 원유 가격이 3배로 뛰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9배, 10배의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위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코로나19를 통한 구매력의 감소, 뭐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의 상황이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의 30년대 대공황은 뉴딜 정책을 그러니까 야기했고, 그리고 7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은 신자유주의의 어떤 도래를 가능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19의 유행이 어떤 걸 가능케 할지는 뭐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롤 좀 길게 했나요? 아우, 지금 몇 시간째인지 모르겠네요. 좀 힘드네요. 예.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이트는 ko.tradingeconomics.com입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경제 지표를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뭐 거시경제라고 하던 뭐 그냥 경제 지표라고 하던 뭐 그냥 뭐 지금 첫 화면 보시면 주식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 중에서 업데이트가 된 것들이 표시돼 있고, 그다음에 뭐 다우존스, S&P 500 뭐 이런 주식시장 데이터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는 사이트예요. KO라고 돼 있는 게 이제 그 한글 사이트인데, 한글로 이런 사이트가 저희 서비스 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 나와서 그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님도 많이 애용하시는 사이트가 바로 그 tradingeconomics.com입니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뭐랄까요? 그 국가의 그 뭐 해석이라고 할까요? 관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예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첫 화면 보시면 경제 오른쪽에 경제 지표, 나라 지표, 시장 예측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나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나라로 들어가서 어떤 국가를 볼까요? 예, 지금 그 미국이라고 나와 있는 건 아메리카 대륙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기를 통해서 되는 거고, 누가 한국 사람이 이거를 다시 뭐 이렇게 코딩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이는 그 한글로 서비스는 됩니다만 약간 표현이 어색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설정하게 되면 각 그 지표마다 영어로 약간의 설명들이 나오는데, 뭐 그거는 굳이 뭐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면 한 번 정도 참고는 해볼 만하고, 예, 그리고 어 제가 지금 볼리비아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뭐 안 들어오셔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몇 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3시간 정도, 3시간 반 정도가 날아가기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지 일단 뭐 하나하나씩 봅시다. 지금 딱 볼리비아 경제 지표라고 해놓고 개요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요에 나와 있는 요 데이터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데이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게 뭐 개요 옆에 국내 총생산, 노동, 물가, 통화, 무역, 정부, 사업, 소비자 건강 뭐 요런 기준으로 나와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다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 앞에 나와 있는 개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적어도 경제적으로 이 국가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통화를 봅시다. 통화. 자, 그러면 이 환율이 나오는 거예요. 통화는.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볼리비아 예. 이 원데이 1D라고 되어 있는 게 하루 동안 움직였던 환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일단 좀 더 기간을 좀 올려볼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원데이로 나와 있는 거를 어, 기간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더 뽑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원먼스 이상으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자, 2013년서부터 이렇게 보면 15년, 17년, 19년, 20년, 뭐 21년 뭐 여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6.95 정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2013년에. 그래서 쭉 있다가 다시 최저로 보이는 게 지금 여러분 저랑 같이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다면 5월 1일, 2016년 5월 1일에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가 2017년 3월에 다시 급락해서 꾸준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통화는 이게 그러니까 환율이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환율은 어떤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장사가 잘 되면 장사가 잘 됐다고 하는 게 좀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국가가 경제적으로 장사가 잘 됐다고 하면 무역에서 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하면 이 달러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달러로 결제하니까. 그러면 그 국가 내에 달러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볼리비아를 기준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2017년 3월, 아니 2017년 7월 이후로 계속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장사가 잘 안 됐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달러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달러가 나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역적으로 흑자가 아니라 적자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율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환율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환율은 어떤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율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그 현재 그 볼리비아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뒤로 가서 이렇게 보면 GDP 성장률하고 연간 성장률, 실업률, 물가 상승률, 금리, 무역 수지, 뭐 당좌 개정, GDP 대비 경상수지, GDP 대비 정부 부채 뭐 이런 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GDP 대비 정부 부채의 부분이었습니다. 정부 예산, 뭐 법인세율,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제가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 GDP 성장률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좀 구분하기도 하고 연간 성장률과 성장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tradingeconomics.com에서는 뭐냐면 전기 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하면 2분기 대비 3분기의 성장률이 뭐 어느 정도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성장률을 다 더하면 1년의 성장률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GDP 연간 성장률이라는 것은
동기 대비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년 전에 요 기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의 진정한 성장률을 얘기할 때는 연간 성장률을 더 많이 응용하기도 아니 인용하기도 하는데 뭐 사실 여기서는 조금 뭐 조금 뭐 트릭 같은 건데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에 더 맞는 데이터를 찾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이렇게 좀 그 자잘한 트릭 같은 건데 보고서나 전망을 할 때 쓸 수 있는 자잘한 트릭 같은 거죠. 자, 볼리비아의 GDP 성장률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보면 이 그래프 위에 보면 3Y, 10Y, 25Y, 맥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도형이 있는 거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곡선으로 서로 꼬여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3년, 10년, 25년 그다음 맥스는 그, 그 국가에서 발표한 그 자료의 가장 오래된 자료서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합니다. 한 10년만 한번 볼까요? 10년만 GDP 성장률. 자, 그럼 이렇게 선형 그래프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제로 포인트를 좀 잡아봅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마이너스였다가 현재는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맥스로 한번 가볼까요? 맥스로 가보면 볼리비아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1900 이게 몇 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때부터 현재까지 그 모든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보면 볼리비아가 2010년까지는 어떤 리듬 같은 게 분명히 보이는데, 야, 이 진폭이 너무 크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뭐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눠 본다면 3개월씩 그 전 3개월과 비교해서 이게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많이 떨어지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조금만 좋아져도 막 그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어떤 그 리듬감을 보인다는 것은 볼리비아의 경제가 어떤 시즌을 좀 타는 면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볼 만한 2010년도 이전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2010년 이후에는 2010년서부터 15년까지는 약간 주춤주춤하면서 마이너스로 좀 가다가 그 이후로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마이너스 5%를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5% 이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돼버리면 결국 뭐 그냥 제로에 수렴할 것도 같은데 그 맥스 옆에 있는 그 막대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그 이런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들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막대형, 라인형, 그다음에 그 면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다 하나씩 들어가 보시면 아 이게 이거 얘기하는구나 정도는 다들 쉽게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트렌드라는 거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트렌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트렌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 예상치를 얘기하는 건데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가? 거의 제로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로로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뭐 성장률 제로라는 건 뭐 현상 유지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GDP 성장률이 제로일 경우에 뭐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자나 이런 것들도 제로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보는 쪽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 성장이 아니라 경제 성장은 없는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같은 월급을 작년처럼 올해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구부러진 그 물결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픽
coun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나라를 선택하세요.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이거는 같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선택해 볼까요? 볼리비아의 친구 정도 되면 베네수엘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픽 인디케이터 어떤 뭐 지수를 고를까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GDP 성장률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자, GDP 연간 성장률이 있고 GDP 성장률이 있고 그것은 전기 대비냐, 작년 동기 대비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GDP growth rate. 자, 그러면 지금 제 PC에서는 파란색이 볼리비아, 그리고 점선의 검은색이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뭔가 리듬이 보이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게 뭐 제가 볼 때는 치아 모양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금니 모양이요. 자, 이렇게 플러스 됐다가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왔다가 쭉 떨어지는, 자, 요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베네수엘라 기준으로 본다면 요런 패턴으로 아마 석유의 실질적인 수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석유 대금이 이렇게 들어왔을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이너스로 가서 2018년 이후로는 쭉 지금 마이너스로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어렵다면 영어 버전으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에 대한 짤막한 커멘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그 마우스 커서를 놓고 이 화살표를 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아마 브라우저마다 조금 다를 텐데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이런 게 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딱 누르게 되면 PNG 이미지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래프가 저장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뭐 그림 삽입하기처럼 쑥쑥쑥 삽입하면 이런 그래프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는 그래프 안에 소스가 표현되어 있는데 소스를 표현할 필요가 또 있다면 뭐 tradingeconomics.com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그래프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 사이트의 매력이죠. 그러니까 모든 거시경제 지표를 뭐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GDP 성장률, 연간 성장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뭐 한 3% 정도 되면 3%에서 4% 사이면 거의 완전 고용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1.39, 금리는 3.34. 라틴 아메리카 관련해서 브라질이 됐던 뭐 멕시코가 됐던 여러분들 금리를 좀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보다는. 전 세계적으로도 금리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려요. 전 세계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서도 금리가 좋은 편이에요. 근데 금리가 좋다는 게 무슨 얘기냐? 금리는 GDP 성장률이나 뭐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과 연동돼 있는 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게 되면 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일 경우에는 금리를 올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배려 혹은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뭐 방책 중에 하나로 그 금리를 높이게 되면 현재 미국보다 금리를 높이게 되면 미국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요. 그러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위태롭다고 해도 그 이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국채를 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무역 수지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역 수지 마이너스 47.22, 이게 이제 2012년 2분기까지의 무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 10년 정도로 빼보겠습니다. 10년 정도로 빼서 무역 수지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건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제일 중요한 건 0을 찾는 거예요. 제로가 어디냐? 그럼 제가 볼 때 2015년서부터 2020년 현재까지 거의 마이너스죠. 무역 지수가. 볼리비아의 무역 지수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앞으로도 뭐 좋아질 기미는 별로 없어요. 예. 만약에 볼리비아에서 뭐, 볼리비아에 많은 자원들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어떤 뭐 경제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는 한, 볼리비아의 무역 수지는 개선될 여지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무역 수지를 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역을 통해서 계속 적자만 본다는 거예요. 적자를 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달러가 나간다는 거예요. 볼리비아에 있는 달러가.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하고 수출하면 달러 받고 아니죠. 수출하면 달러 받고 수입하면 달러를 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는 달러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된다는 얘기는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면으로 GDP 성장률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음, 이 외환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좀 나아질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무역을, 클릭해 보면, 무역 수지 자본 흐름, 원유 생산량, 당좌 계정, GDP 대비 경상 수지, 뭐 수출, 외부 부채, 외국인 직접 투자,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자, 외국인 직접 투자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제가 왜 볼리비아를 선택했냐고 하면 그냥 볼리비아가 보였어요. 저번 버전에서는 멕시코도 한번 선택해보고 뭐 다른 나라도 선택해봤는데 예, 갑자기 멕시코가 아니라 볼리비아가 보였네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그 데이터를 보고 해석하는 거니까 어떤 국가를 뭐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 직접 투자, 예, 10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10년 기준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제로에 수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0포인트 제로가 어디냐를 찾아보면 글쎄요. 한 2015년서부터 꾸준히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됐던 적도 있긴 합니다만 한 2019년, 20년 플러스가 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빠져나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볼리비아를 또 선택한 이유가 아마 제 머릿속에서는 10월 18일에 좀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 지금 볼리비아의 상황은 그렇게 좋진 않다. 외환위기 올 가능성이 있고, 에콰도르의 경우처럼 IMF의 그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의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 일단 마이너스로 가버렸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 볼리비아 민중들의 삶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이트에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라고 하는 게 확진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 그 다음에 복구가 이제 저기 뭡니까 저기 완치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니죠. 세 가지요. 세 가지죠. 자, 그래서 완치자하고 사망자를 더한 숫자를 확진자 숫자에 빼게 되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랑 이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기관의 명칭이 다릅니다만 정부 기관에서 이 데이터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도 다 이 tradingeconomics.com에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를 바꿔볼까요? 자, 오른쪽 제일 위로 가서 나라를 한번 바꿔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최초로
FTA를 했던 칠레라는 국가에 한번 가봅시다. 칠레라는 국가는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나라랑 좀 많이 통하는 면이 있다라던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국가 중에 하나죠. 다른 거 말고 그 지금 볼리비아하고 좀 차이점은 주식시장, 정부 재무부 채권 10Y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만기 채권 얘기하는 겁니다.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 2.85,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요 tradingeconomics.com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모든 국가에서 다 발달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주목할 만한 주식시장이 뭐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나서는 뭐 칠레, 아르헨티나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시장이 몇 군데 없는데 일단 그 저기 칠레의 특징은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특히 브라질하고 멕시코가 이 금리가 높은데 칠레는 0.5%밖에 안 되고 지금 뭐 GDP 성장률 연간 성장률 다 마이너스 14.1, 마이너스 13.2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칠레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를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달에 지금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 작년 말까지 뭐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뭐 칠레에서 대규모 시위가 막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칠레 상황이 우리나라하고 좀 겹치는 면도 있고 좀 뭐 아무튼 칠레는 우리나라랑 좀 여러 가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코로나19만 한번 봅시다. 코로나19.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 코로나 바이러스 복구, 그 다음에 병원 침대, 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 1000명당 병원 침상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 병원 침상은 그 코로나19에 적합한 이 감압 시설이 되어 있는 병상 수가 몇 개냐? 2개 정도 되고 저게 100만 명 인구 100만 명당인가요? 들어가 보면 보이는데 그 병원 숫자가 몇 개가 되냐? 19.48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칠레의 상황은 굉장히 좋은 라틴 아메리카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서 있는 예, 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칠레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바이러스 사례하고 바이러스 복구 자 이렇게 한번 보면 바이러스 사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누적 환자 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보면 1년을 기준으로 이게 1년이 거의 맥시멈입니다. 칠레는 뭐 한 4월 달까지는 한 10,000명 정도 수준에서 슬슬슬슬슬슬 늘어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변화가 보이는 게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게 보실 것 같은데 2020년 6월 16일 정도에서 18일 정도에 갑자기 팍 뛰고 지금 완만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치자 바이러스에서 복구된 완치자의 경향성을 봐도 자,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1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6월 10일 정도에 갑자기 완치자가 이렇게 뜨죠. 예. 그리고 완만한 곡선을 보이는데 이것은 거의 뭐 코로나 확진자 수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을 받는 숫자만큼이나 완치가 되는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자를 제외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 수의 그 완치자 수를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분모로 하고 그 완치자 수를 분자로 하면 이제 제가 지금 이 얼추 이렇게 보면 일십, 백, 천만, 십만, 47만 7,769명. 그 다음에 완치자는 45만 297명 정도 되면, 야, 이게 한 92, 3%될 것 같아요. 90%가 넘어가면 이제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보더라고요. 예,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뭐 전염병이라는 게 완치율이 90%가 넘어가게 되면, 물론 여기서
사망자를 빼고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만 90% 정도가 되면 이제 거의 상황이 거의 뭐, 예, 종료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자, 멕시코를 한번 가볼까요? 멕시코. 자, 오른쪽에 있는 나라에서 나라 클릭하시고, 자,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메리카라는 말이 미국이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멕시코 들어가 보고,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통화, 주식시장, 뭐, 10년 만기 채권, 야, 이자율 5.8, 아유, 높네요. 예. 실업률 5.2라고 되어 있는데, 5.2% 넘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물가 상승률 4%, 네, 금리가 4.25, 4.25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채권이 주는 이 이윤이 더 높긴 한데, 그 금리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멕시코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일단 예금 계좌는 이자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뭐 계좌 운영비, 관리비 뭐 이런 걸 걷어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근데 그 적금의 경우는 적금의 경우는 이 금리가 꽤나 높아요. 4.25가 아니라 더 높은 적금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기서 또 누군가 멕시코로 일을 하게 가신다면 뭐 그럴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브라질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적금 드셔야 됩니다. 적금. 그러니까 월급이 꾸준히 나온다고 하면 적금도 아마 5% 이상일 거예요. 5% 이상 이자를 주는 적금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달러 계좌도 많이 받아줍니다. 달러 계좌도. 그래서 달러 계좌의 5% 이자 이상의 이 금리면 아주 뭐 여러 사람이 만족할 만한 예,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자, 지금 멕시코도 여러 가지 볼 게 많은데 바이러스 사례, 사망, 복구만 봅시다. 일십, 백, 천만, 10만, 80만 9,751명이 현재까지 2020년 10월 좀 며칠까지일까요? 아무튼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완치자가 불행히도 58만 8,085명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8만 3,50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완치율로만 보면 이게 약 70%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명 중에 3명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3명 정도는. 제가 지금 얼추 계산을 해서 이게 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총수해서 이제 그 사망자도 빼고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다 컴퓨터에 있으니까 만약에 핸드폰도 뭐 계산기가 다 있죠. 예, 그래서 이거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아무튼 이런 거 해보면 같이 따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쭉 봤던 볼리비아 한번 가볼까요? 볼리비아. 자, 마찬가지로 미국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볼리비아 조금 위쪽에 있죠? 자, 볼리비아를 들어왔습니다. 자,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일십, 백, 천만, 10만, 13만 7,969명. 그 다음에 복구된 케이스가 일십, 백, 천만, 10만, 10만 347명. 이렇게 되면은 볼리비아가 요게 좀 잠깐만요. 요게 한 85%, 뭐 84, 5% 될 것 같은데? 예, 이 정도만 돼도 볼리비아 상황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망자가 뭐 아직 10,000명도 되지 않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는 거죠. 주변의 브라질이나 뭐 멕시코의 케이스도 그렇고요. 예. 자, 요 계산은, 예, 계산은 여러분들이 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지금 노트북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 노트북이 요거 녹음하면서 충전하고 요게 지금 맥북이라, 예, 안 됩니다. 자, 브라질로 들어왔습니다. 브라질이, 예, 상당합니다. 예,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505만 5,888명이 확진자 숫자입니다. 그리고 443만 3,595명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시백, 천만, 10만, 14만 9,639명이 사망했습니다. 14만 명,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론 인구가 2억 넘습니다만, 어우, 이게 되게 높은 거죠. 근데 지금 사망자를 빼도 얼추 보면 86% 정도, 86% 정도니까 완치율이 꽤나 높은 편이네요. 생각보다는. 예, 그래서 브라질은 케이스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만 완치자도 많기 때문에 음, 80% 후반대에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치율을 보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안정화에 들어갔던 85%, 80% 후반대면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브라질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칠레는 압도적으로 안정적이다. 적어도 그, 그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코로나19만 좀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엑셀로만 이렇게 넣어도 엑셀로만 지금 현재 스코어만 이렇게 넣어도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들 뭐 보고서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 경제 지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일단 tradingeconomics.com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 우리나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쭉 나오는데 그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냐면 싱가포르 밑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만 자, 아까랑 비교해서 아까 예. 그 앞에서 봤던 뭐 멕시코나 뭐 브라질이나 비교해서 10년 만기 정부 채권이 지금 1.54밖에 안 돼요, 이자율이. 예. 그다음에 실업률은 3.2니까 사실은 거의 이런 실업률 3% 정도면 완전 고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완전 고용. 그리고 금리가 지금 0.5%입니다. 아우, 정말 지금 뭐 GDP 성장률, 연간 성장률 다 마이너스긴 합니다만 다른 뭐 지표들 중에선 정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24,548건, 예, 라틴 아메리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고 사망자가 40이 아니죠. 42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2,569명이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추 보면 느낌이 90%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예. 총 사례에서 사망자를 제외하고 완치자를 제외하면 현재 아픈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총 사례에서 사망자를 제외하고 그 완치자를 분자로 그 다음에 총 확진자에서 사망자를 뺀 숫자로 아닙니다. 완치 비율은 사망자를 안 빼도 되죠. 예. 그래서 총 케이스에 총 복구 사례 이렇게 하면 얼추 보니까 9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칠레보다는 약간 낮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만 보면 음,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 좀 안정화에 들어갔고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며 볼리비아도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70%대를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는 현재도 아직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tradingeconomics.com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 우리나라에 지금 와 계신다면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자, 그리고 왼쪽 위에 1Y 1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자, 그리고 뭐 여기 컴페어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그 국가들, 미국과 브라질과 인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케이스 바이러스 그 확진자 수니까 인도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붉은색이 인도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마우스 그 그래프 위에 오른쪽 키를 누르고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요게 그 그래프마다 좀
지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지원이 안 될 때는 화면 캡처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 화면 캡처가 기본 앱으로 다 지금 윈도우 10부터는 깔려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보면 인도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좀 더 발생한 케이스가 많은 적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컴페어에 들어갔을 때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왼쪽과 오른쪽의 수치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에 있는 건 6 다음에 밀리언입니다. 100만. 그러니까 600만, 400만, 200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8K 돼 있는 건 1000명이라는 뜻이에요. 8000명, 16000명, 2400명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K에 맞춰져 있는 게 우리나라. 그다음에 M에 맞춰져 있는 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뭐 인구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만 케이스나 뭐 이런 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좌우측이 좌측과 우측의 데이터가 다르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걸 마지막으로 tradingeconomics.com의 사용법은 좀,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이트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어, 다음번에 있는 건 어떤 사이트일까요? 근데 벌써 1시간이 넘었네. 자, 그러면, 요거를 빨리빨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한때 굉장히 애용하던 사이트들 중에 하나인데, 요 사이트는, 어, 인덱스문디라는 사이트입니다. 인덱스문디. 인덱스문디는, 어, 다양한 지표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고,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신문 기사에서 봤을 것 같은 인구 피라밋이나 각종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tradingeconomics.com 같은 경우가 실제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다면 인덱스 문디는 다양한 소스들 중에서도 CIA 팩트북이라는 CIA가 매년 월드 팩트북이라고 전 세계 거시경제 지표부터 시작해서 뭐 인구, 뭐 소셜 데이터 이런 거 다 모으는 작업을 하거든요. 책으로도 발매를 합니다. 예. 발간을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CIA 팩트북 요걸 정리해 놓은 사이트가 있는데 요걸 그래프화하거나 데이터만 있고 보통 얘기하는 러 데이터만 있고 가공이 되지 않은 막 이렇게 그래픽화되어 있지 않은데 요 사이트 인덱스 문디에는 요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프화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키를 클릭하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브라우저마다 좀 이름이 다를 텐데 요 이미지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 뭐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보통 JPEG으로 저장이 많이 되는데 보고서에 바로바로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스는 뭐 CIA 월드 팩트북이고 몇 년도 기준이다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CIA만이 아니라 월드뱅크, IMF 등등의 국제 기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덱스 문디를 통해서 tradingeconomics.com의 데이터를 좀 보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첫 화면 보시면 뭐 웰컴부터 시작해서 country, 뭐 sector,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픽화,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데모그래픽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데모그래픽스에서 뭐 다른 게 되게 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다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언제라도 갖다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population 그러니까 인구는 너무 좀 쉬우니까 age structure 한번 가봅시다. 예, 인구 구성. 자 그럼 보면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다 이렇게 좀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어요. 이거 저기 엑셀로 처리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이제 국가별로 들어가서 데모그래픽스에서 에지 스트럭처를 선택하면 퍼플레이션 피라밋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지금 브라질로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요. 자, 브라질은 인구가 2억 명이긴 합니다만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추세고
인구가 뭐 지금 한 15세에서 19세, 그 다음에 음, 뭐 35세에서 39세, 요 사이가 인구가 제일 안정적이었고, 삼각형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게 이제 15세 이후로, 그러니까 14세, 10세에서 14세, 뭐 5세, 9세, 0, 그러니까 뭐 0에서 4세, 뭐 요때 출산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브라질의 인구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겠죠.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빨리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멕시코로 바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 국가에서, 아이고, 잠깐만요. 저도 이 마음이 급해서, 멕시코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리에서, 어, 멕시코를 지금 찾고 있는데, 예,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코리아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렇게 표현들이 좀 다양해서 우리나라 찾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에서는. 자, 그래서 데모그래픽스에서 에이지 스트럭처로 들어왔는데, 자, 그 2018년까지 기준으로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율이 뭐 점차 줄여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미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멕시코가 지금 막 1억 2천만 명, 3천만 명 그 사이로 보고 있는데 멕시코의 시장 가능성은 뭐 앞으로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현재처럼 증가한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 문디 사이트에는 뭐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로바로 갖다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걸 1시간 정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유, 이게, 마음이 빨리빨리 하면 이것도 저기 뭐야, 그,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지금 뭐 1시간 좀 지났는데, 저는 이거 지금 4시간 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미칠 것 같아요, 지금. 자, 지금 들어오신 거는 World Inequality Database. 이게 저기 피케티라는 사람의 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썼던 피케티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컨트리 그래픽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리 그래픽스에서 나와 있는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왼쪽에 좀 그렇게 볼릭으로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게 바로 최근 업데이트입니다. 여기도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피케티 지수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아요. 8.28, 8.28 정도입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피케티 지수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총 자산분의 총소득 아니다. 총소득분의 총자산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산은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총소득의 한 8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매년 정말 그러니까 연봉 말고 월급이 세금 제하고 1,000만 원이 넘는 사람, 우리나라 소득 분위로 봤을 때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연봉이 이제 1억 2천인데 2천은 떼고 2천은 쓴다고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1억씩 꾸준히 한 10년 모아도 LCT의 방이 아니죠. 집을 못 사는 거예요. LCT를 못 사는 거야. 물론 평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정도로 이 자산과 소득 간의 불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혹은 할아버님이 어떻게 좀 안 해주면, 정말 이거는 일단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물론 이 상황이 뭐 길게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자산과 소득 간의 불평등, 요 사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칠레로 들어왔는데, 64년서부터 2015년까지, 그러니까 피케티가 하는 작업을
쉽게만 설명드리면 소득에 관련된 자산에 관련된 모든 통계 데이터를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분위에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칠레로 들어오면 Pre-tax National Income, 그러니까 세전 소득, 실질 소득, 그 다음에 세후 소득 뭐 이런 걸 지금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그 피케티 지수가 요 그래프에서 보면 왼쪽에 웰스, 그다음에 하이픈 인컴 레티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아마 칠레가 요게 안 될 거예요. 예. 예, 요 안 되네요, 칠레는. 자, 그러면 다른 국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 한번 들어가 보죠. 독일은 잘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자, 독일도 처음 들어가 보면 예, 인컴 이니퀄리티 저머니 1871년서부터 2016년까지 최신 자료라고 했는데 2016년 자료까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프리텍스, 그다음에 실질 임금, 뭐 실질 소득 뭐 이런 걸 좀 비교해 놨습니다. 그리고 뭐 탑, 그러니까 상위 10%, 뭐 하위 50%, 상위 10%뭐 이들의 소득의 변화들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놨습니다. Wealth and Income 레티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독일의 수준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4.43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퍼센테이지로 들어가서 443%라고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게 블럭을 지정하면, 확대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 데이터라고 나오는 그쪽을 클릭하면 이것에 러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 집어넣으면 다른 방식으로도 엔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다가 25년 요때 이제 1910년대에서 20년, 25년 사이에 완전히 나라가 거덜이 나고 이때 독일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나치가 등장하고 이러면 조금 좋아지다가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거의 쫄딱 망하고 쫄딱 망하게 되면 뭐 불평등은 거의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경제가 슬슬슬슬슬 올라오면서 불평등도 또 그만큼 심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케티 이 사이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왼쪽에 올라가면 바이 컨트리 돼 있거든요. 여기서 대한민국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리아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K. 자, 중앙 케냐 바로 밑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 말처럼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6년서부터 2012년까지의 데이터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 피케티 개수는 몇 년까지 나와 있나 볼게요. 96년서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벌써 7년 전에 8을 넘어섰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일지 참 예상하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8.5도 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야, 이 웬만한 국가들 빼놓고 우리나라가 PKT 지수로만 본다면 불평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고 싶은 사이트 되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서 자, 이렇게 보시면 코트라 사이트가 있습니다.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국가 지역 정보로 들어가시고 뭐 북한 정보나 뭐 진출 전략, 출장 자료 뭐 이런 것 다 뭐 설명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국가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데이터들이 이거는 뭐 중동 국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만 일단 요르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르단이 제 눈에 보였어요. 자, 국가 개요, 국가 개황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습니다. 도표로 나와 있는데 예, 이게 각각의 정보들이 PDF 파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국가 교양, 요르단 왕국, 뭐 면적, 뭐 이런 거
다 정리가 돼 있는,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일반서부터 이제 요 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뭐 선택 PDF 다운로드, 전문 PDF 다운로드 이렇게 나오거든요. 클릭을 하면 이것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진출 전략, 어떻게 진출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뭐 2020년 뭐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서남아, 중동, 뭐 저희 뭐 독립국가연합인가요? CIS? CIS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어 요 진출 전략은 사실 2020년 진출 전략은 조금 뭐 좀 코로나19의 상황이 반영이 안 됐다면 참고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장 자료를 보면 뭐 음?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도미니카 산토도밍고 해외 출장 자료 이거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첨부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도미니카에 대한 개황, 경제 동향, 무역 동향, 체류시 참고 사항들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요긴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관 뉴스레터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싱가포르 무역관에서 10월 2일자로 만든 것을 보면 PDF로 똑같이 나와 있고 주요 뉴스, 시장 리포트, 뭐 비즈니스 행사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다면 여기서 멕시코를 검색해서 멕시코 관련 뉴스들을 취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래도 외국어보다는 우리말이 좀 더 접근하기 편리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코트라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tradingeconomics.com 그다음에 인덱스문디 그다음에 그 피케티의 월드 이니퀄리티 사이트 그다음에 커트라 사이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지역이 있다면 꾸준히 이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좀 모아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유, 제가 이렇게 예 4시간 넘게 이걸 하고 있으니까 어우, 아무튼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그리고 제가 텍스트로도 정리를 해서 사이트들을 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이라는 저기 뭐야 한국은행에서 나온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막히게 되면 일단 뭐 네이버가 됐던 뭐 다음이 됐던 검색해보면 뭐 웬만한 건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것은 몇 번 하다 보면 몇 번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노하우가 좀 늘게 될 거예요. 늘게 될 건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잘 모르는 거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스스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알기 쉽게 정말 잘 풀어져 있습니다. 잘 풀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 야 이거 숨겨놓고 혼자 볼 수도 있는데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 또 절판이 돼서 구할 수도 없는 책입니다만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링크를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접근하거나 학문적으로 접근하거나 그 국가의 대략적인 상황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또 거시적인 흐름들을 알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시경제 지표들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뭐 좀 막막하긴 한데 뭐 tradingeconomics.com을 이용하면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데이터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인덱스 문디는 월드뱅크, CIA, 그다음에 뭐 IMF 등등 국제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피케티는 뭐 워낙에 유명한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피케티가 하고 있는 작업도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 의미 있는 작업인데 뭐 이건 뭐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보고 가야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코트라 사이트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를 적어도 자신의 뭐 관심이 갖는
좀 어렵게 얘기하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연구 대상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의 뉴스는 계속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SNS나 아니면 블로그에, 전 블로그를 좀 더 추천합니다만 블로그에 계속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아이고, 정말 늙는 기분이에요. 늙는 기분. 자,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또 요거 끝나면 요거 또 동영상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휴, 몇 시에 자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또 뵙겠습니다. 야, 1시간 반이 넘었네요. 예, 감사합니다.